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무더운 일기 속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과 함께 나라를 함께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또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나라의 체제를 바로 세워보자라고 하는 귀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준성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준환 목사입니다. 네, 우리 예, 강원식 목사입니다. 예, 김학성 교수입니다. 네. 자, 그동안 뭐 여러 방송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좀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정의의 헌법적 가치가 살아있는 정말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국에 이제 이렇게 보면, 자, 넘겨주시면 기적의 역사를 썼던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반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 1950년대 지도하고 지금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죠. 전 목사님, 저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고 양쪽에 비교해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1950년대 6.25 있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이네. 예. 예, 그 1900 현재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일단은 저 뒷산에 이렇게 보면 나무가 없잖아요. 네. 예, 겨울에 찍었는지 겨울에 찍은 것 같아 저건요.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원래 우리나라가 민둥산이었어요. 민동산.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쪽이 지금 그 저쪽이 여의도 그쪽인 것 같죠? 한강 절교 저렇게 있는 거 보면은 예, 저건 완전히 그냥 뭐 여의도 쪽 같지 않아요? 노량진. 노량진 여의도. 네. 그러면 저걸 보면 완전히 그쪽은 건너편에 이쪽 강남 쪽으로는 완전히 저거 뭐 밭 이랑이잖아요 지금. 네, 네. 응? 농사 짓고 그런 것이고 이쪽은 천지 개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게.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 더 넘겨보면 이번에 조사한 걸 좀 조사해 보니까 24년 한국 국가 경쟁력이 세계 20위로 역대 최고 6월 18일 발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떤 것이냐면은 그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그런 나라들을 뽑아서 해보니까 지금 한국이요 7개국 중에서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더라는 거예요. 2위. 그 옆에 조그만 글씨 좀 땡겨줘 보면 거기 보면 30에서 50 클럽이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인데 그 밑에 보면 1989년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고 있는데 3위가 어디냐면 독일이고 4위가 영국이고 5위가 프랑스고 6위가 일본이고 그리고 7위가 이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해 보니까 기업의 효율성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나서 기업의 효율성이 33위였던 데가 23위로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26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최고의 이 조세 정책이 뭐냐면 세계 최고의 상속세, 그 다음에 징벌적 종부세가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가서 보면 한국 국가 경쟁력이 역대 순위에서 이 올라간 걸 보시면요. 이 문재인 정부 때 22년도까지 보면 아주 그냥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2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4년이 지금에 와서 20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아주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발표한 거 보면 어마어마한 이 발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그 발목 잡고 지금 세제를 이렇게 고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는 특별히 좌파 정치. 지금 우리 이 국회를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보고 지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입법부가 아니라 이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좌파 정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예, 잠시 좋겠다 제가 좀 생각됩니다. 보완 설명드리면요. 네네. 네. 3050 클럽은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7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과 저희가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스페인은 아직 못 들어갔고 네. 근데 대한민국만 들어간 것이죠. 네. 그게 대단한 거죠, 목사님 우리가. 그렇죠. 3050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국민 소득이 저희보다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5천만이 안 됩니다. 예, 캐나다도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인도는 인구는 많지만 3만 불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7등으로 들어갔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페인 다녀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저기도 3만 불이 넘고 5천만이 넘는다고 돼 있는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거죠, 목사님. 이게요. 네. 조그만 나라가. 네. 예. 그런데 이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황 장로님 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가봐도 자랑할 게 많은 나라거든요. 네. 근데 제일 후진적인 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맞습니다. 예.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고 생각했나요? 이건 뭐 저는 정말 우리 정치는 예. 뭐 혁명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젊을 때부터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젊을 때부터 우리 정치가 왜 이럴까 하는데 정말 이 정치인들이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가. 예. 예? 웬만한 데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로 뽑을 때 보면은 웬만한 분들은 본인이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추천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국회의원 놈들은 사양하기는커녕 자기 분야에서 아예 내가 이거 제대로 위에까지 못 올라가겠다 하면은 대놓고 정치판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우리는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이번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전과자의 기소자라는 것은 이건 전 세계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전과 사범에 그것도 파렴치범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예? 스스로 본인이 아무리 대통령 뭐 하고 싶어도 내려놔야죠. 예. 저는 이거 우리 정말 이번 국회 이거 해산하고 해산 못하지만은 정말 부정선거 해가지고 저는 지금 국힘당 우리 인원들이 우리 전부 이 부정선거라고 본다. 그래서 완전히 사퇴하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한테 좀 물어보겠는데 예. 우리 헌법상에 보면 국회의원이 예. 200명 이상이어야 의회가 형성되잖아요. 국회가. 아, 그거는요, 목사님. 예, 예. 그게 그 헌법에 그렇게 나왔던데. 그게 아니라요. 예. 제가 헌법 조문을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이겁니다. 예. 그랬으면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라 그랬어요. 네. 법률 정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예. 하한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예. 200명 이상이어야 의회가 형성된다. 이거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때 예, 예. 200명 이상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300명이잖아, 목사님. 그렇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 예, 예.
우리 저 방송실 대단하네. 예. 그게 국회의원 좀 수는 올라가요? 몇 조예요 이게? 아, 이게 41조구나. 40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예. 200인 이상으로 한다. 예. 이걸 해석을 해보면 예. 이제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이제 위임되어 있지만 예. 우리 헌법은 하한선을 보장하고 있어요. 예. 200명을 넘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300명 아닙니까? 예.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 이런 의문이시죠? 200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 예. 190 2명, 국민의힘이 다 사퇴해 버리면 예. 192명. 192명이 남지 않느냐? 예. 그러면 국회가 해체. 존속할 수 없지 않느냐? 해산. 예, 국회 그렇지만은 해산. 저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정수를 정할 때 예. 200명 이상으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 20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해산 사유가 목사님 안타깝게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 수가 법률로 정해진 게 200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으로 정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정했잖아 목사님. 정했죠. 300명으로. 예. 그러니까 정수가 300명이에요, 그 목사님. 근데 저렇게 독선하고 뭐 일방적으로 막 밀고 나가면 우린 국회의원 못 하겠다. 그리고 사표를 만약에 108명이 냈어요. 108명이 다 냈어. 예. 108명이 다 냈으면 200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수는 200명이 넘죠, 현재. 그렇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는- TO. 예. TO는 3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해산이 안 되는 뜻이에요. 예. 목사님 저것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난 저걸 보고 야 이거 소망이 생겼다 그러는데 장로님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실망이 하늘 높은 데로 올라가네. 그래서 진짜 이가 정말 근데 저게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보고 예. 전원 사퇴하라 제가 말도 한 적이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당장 사퇴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률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재의결하지요. 예. 재의결할 때 우리 꼭 기억해 두실 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게 아니라 예. 출석 3분의 2입니다. 예. 유독 우리 헌법에서 출석 3분의 2는 저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108명 사퇴하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요 법률을 제정해서 보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네. 192명 중에서 3분의 1을 얻으면 되는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무조건됩니다. 아니 근데 그 위에 1항을 보면 네. 1항을 한번 좀 띄워보세요. 1항을 보면은 41조 1항 헌법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부정선거 드러났잖아요. 그 부정선거 드러났는데 네. 그 부정을 법적으로 부정이라고 해줘야 목사님 이게 아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혁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안 해주니까. 예, 예. 자, 사망을 좀 올려주실래요? 사망. 여기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데 저 기타가 뭐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된 저기 언급된 선거구와 예. 비례대표제를 제외한 수많은 선거에 사항이 많잖아, 목사님. 그건 나 뭘 줘? 왜냐면 기타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축구가 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네. 해외에서 그 감독을 데려오잖아요. 영입해죠. 영입하잖아요. 예. 네네. 그 우리나라도 선진국화된 의회를 만들려면 네. 해외에서 국회의원을 수입해 오면 안 되는가? 그러려면 목사님 가능한데 저 우리가 보통 비밀 선거로 선출이 돼야 되는 거지, 목사님. 아니 기타 선거가 있으니까. 악은 뭔가면 선거구와 비례대표만 명시했지 않습니까? 네. 저 말은 뭔가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비례대표를 목사님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이게요. 한번 제 질문해 볼게요. 예. 이거 비례대표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제를 없앨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저 조문을 보면 없앨 수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헌법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선거구도 법률로 정하라 그랬어요. 네. 나머지는 두 개를 뺀 나머지는 그냥 법률로 정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강 목사님.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정치인들 얘기했잖아요. 네. 부패. 네. 제가 하나 재미난 얘기를 질문을 던질게요. 네. 우리 강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 전준환 목사님, 네.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님 네. 하고 정청래가 5이 물에 빠졌어. 네. 누굴 먼저 제일 구해야 됩니까, 목사님? 정청래 구해야지.
잘하시네. 왜냐면 그 제일 오염시킬 텐데. 물을 제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럼요. 정청래부터 구해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맞아요. 예. 우리는 빠져 죽어도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공부도 못해. 예. 말썽만 피워. 가는 데마다 사고 뭉치야. 그러니까 누가 저놈을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보낼 데가 딱 한 군데 있다. 이 다음에 국회로 보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기 전 목사님. 예. 저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나는 저게 지금 소망이 생겼다가 지금 우리 김 장로님 때문에 지금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도 스카우트전을 벌려서 선진국에서 좋은 국회의원도 좀 데려다가 모델로 교육을 시키고 의회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된다네. 예. 어떻게 돼?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저기서 목사님 가장 대표적인 예. 예를 든다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잖아요. 또 예. 기타는 뭐였냐면 선거제도, 예. 그러니까 소수대표제나 다수대표제나 또는 뭐 중선거구냐 아니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은 다 법률로 정하라고 한 위임 조항이에요, 목사님. 저거. 네. 그렇죠. 예.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제외한 그렇습니다. 기타 선거에 관한 근데 것은 이게 법률로 이제 정한다. 예. 저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북한하고 좀 군사력이나 이런 거 비등할 때는 혼란이 오면 안 되고 일사불란해야 되니까 대통령 중심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도 왔으면은 북한이 우리를 이제 쉽게 넘나보지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요번에 뭐 푸틴하고 이제 그런 그게 또 있긴 해도 저는 뭐 러시아 자체가 저는 3류 국가로 봅니다. 2류 국가도 아닙니다. 군사력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저 2년을 끌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저 무기 탄약을 못 가지고 저 김정은이한테 손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각제 개헌도 이제는 잘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내각제 개헌이 되면은 수상이 행정부가 그냥 국회 해산시켜 버리면 됩니다. 해산하면 다시 선거합니다. 네네. 일본이 내각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이 뭐 혼란에 빠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자민당이 뭐 우리로 보면 뭐 장기 독재라고 야단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번 빼놓고는 계속 집권하면서 세계 2,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제가 우리 국민들 의식이나 정치 수준이 정말 지금처럼은 안 되고 교육을 하고 올라온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도 이제는 최소한 10년 이내에 자유통일되면 너무 좋고, 예, 우리 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보면 넘겨서 보시면은 여기 나라의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님. 나라의 번영과 안위보다는 진영의 한계에 갇혀 포퓰리즘의 좌익 독재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다. 네, 지금 보면 강 목사님 예. 어떻게 보세요? 저? 나라의 번영과 안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이번에 가서 보면 자기 진영 논리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 저들은 진영들 완전히 갇혀 있잖아요.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보다는 개념 자체가 저들 가슴 속에는 좀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 보세요.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이권, 이익 단체만을 추구하는 이런 삶으로 가고 있는 저들이 정말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거죠. 아까 그 롯데타워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 저기 50년대 그때 하고 예, 예. 나는 어제도 저녁에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저는 이승만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뭐 우리나라 돈에 뭐 세종대왕도 나오고 이수신도 나오고 뭐 신사임당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때 돈에 이승만 대통령 그림이 있었죠. 돈에 원래 이승만에도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다음 5.16 때 그 이후에 없었죠. 예. 그런데 이승만이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승만이 탁월한 그런 그 나라의 기초를 만든 것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5천년 역사 올려보세요. 가운데서 그런 대통령이 누구냐, 인물이 누구냐? 저는 이승만이라고 그냥 거침없이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이북의 좌익 세력들이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로당에 이어서 김대중, 문재인, 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이 좌익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모든 것도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승만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만이 정치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어제 밤에 자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애국으로 그냥 자면서도 그냥 나라 잡고 계세요. 우리가 저거 보면은 네.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겪어왔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왔고, 그래서 보릿고개를 지나왔고, 또 경제 발전 시대를 봐서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4대 기둥을 만들어서 그 터전 위에 대한민국의 경제 붕을 가져오고, 이대로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 오늘 저 김학성 장로님의 그 좀 중심이 서서 대화를 해주셔야 되는 게, 헌법적 가치를 세워야 대한민국이 바로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안타깝게 뭐가 없냐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져버렸어요. 빠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금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넘겨주세요. 헌법적 가치를 세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헌절을 회복해야 된다. 예. 공휴일로 다시 회복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이승만 대통령도 경제를 일으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헌법적 가치를 굉장히 고무적으로 앞세운 대통령이라고요. 자, 넘겨서 보면요. 목사님 저 전에요. 아 여기 제헌절 있으시네. 요거 아, 나와요. 하세요. 예. 네, 제헌절이란 한번 읽어주시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예, 그 밑에 자, 제헌절은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로 제정. 요게 이제 1948년 7월 17일에 1392년 잠깐만요. 네. 조선 왕조 건국일에 맞춰서 이 제헌절을 했는데, 그게 1392년 7월 17일 음력. 여기에다가 조선 왕조의 그 7월 17일 제정한 것과 맞추어서 우리나라 이 건국을 그 위에다 역사적 뿌리 위에 세웠더라고요. 예. 그다음 밑에 읽어보세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1948년 7월 가운데 17일에 제헌헌법이 공포됐다. 예. 그 밑에 국경일에. 예.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2024년 7월 제 76주년이다.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저게. 네. 그래도 저거는 이제 2024년 76주년은 이제 76주년인데, 금년 따지면 예. 76주년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5대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예. 예. 5대 국경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3.1절, 예. 그다음에 광복절, 예. 그다음에 제헌- 개천절, 예. 그다음에 제헌절, 예. 그다음에 한글날이 5개 됐어요. 예, 그렇죠. 원래는 한글날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한글날을 5대 국경일로 했는데 예. 노무현 때 예. 제헌절을 5 중에서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뺐습니다. 그 예.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난 딱 감이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좌파 이 대통령들이 예. 대한민국의 그 이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을 세운 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건국절은 다 공휴일로 지키게 되는데 노무현이가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 우리가 국경일을 뺄 수는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예. 공휴일에서 빼버린 거예요.
한글날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넣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그런 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노무현이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뭘 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 법을 상정시킨 거는 노무현이에요. 네. 이걸 통과시킨 게 이명박이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8명 저 뒤에가 저분들이 바로 재원위원들이거든. 저분들이요. 이제 헌법을 만들어 기초위원들이 1948년 5월 10일 날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데 그 오른쪽에 그 모자 쓴 그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요. 이윤영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 예. 아, 예. 그리고 가운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자유와 평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 더 넘겨보시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국가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국가의 근본인 이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약화시키니까 지금의 이 좌파 정권들이 법을 뜯어 고치고 입법부를 마음대로 갖고 막 이리 주물르고 저리 주물르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 이제 헌 목사님 참 좋은 짓을 하셨는데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대한민국이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예. 노무현 때부터 이게 공휴일에서 제외시키니까 국민들의 의식에서 헌법 의식이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헌절을 누가 지키는가 하면 법무부에서만 국회에서만 지켜요. 맞아요. 국민들이 이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국가로 보지 않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8년도 우리가 7월 달에 헌법을 만들었지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48년 헌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독립국가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나라가 국가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네. 먼저 지금 찬성을 해줘야 좋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국가임을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 때가 바로 76년 전입니다. 그렇게 어려웠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한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다. 그렇습니다. 이걸 얼마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웠지. 외웠죠. 예. 북한은 합법 정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정부가 아니고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 그걸 초등학생들한테도 이걸 막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합법 정부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봐도요. 교회를 세울 때 교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교단은 헌법을 만들어 놓고 교단을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교회 헌법을 만들죠. 교회 헌법을 예, 예. 먼저 만들고 예. 그리고 헌법과 규칙을 만들고 네네. 그래서 교단의 총회를 할 때나 이런 데 가보면 늘 하는 말이 헌법이 뭐라고 했냐 요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단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법이 딱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거기에 따라가고 법을 어긴 사람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것이 법 질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란 말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도 국제 회의를 가면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유럽에서 뭐라는가 하면 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부냐? 북한은 왜 안 오느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한국 외교관이 제시한 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유엔 헌장의 결의를요. 외교관들이 다 지참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놨어요. 봐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고 북한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논거로 사용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헌법 정신에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국민들이 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국가의 근본이라고 그랬다고. 국가의 근본. 예. 근본이 없는 놈들이 됐어요. 그렇지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맞습니다. 이 제헌절을 다시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강 목사님 한마디 해봐요 빨리. 반드시 우리는 제헌절 날은 지금 공윤에서 사라졌다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이들의 법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근본이 사라지면 밑뿌리가 다 흔들리는 건데 지금 헌법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거고 대한민국이 흔들리면 미래의 희망이 없죠. 지금 국회에서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휴일에서 빠졌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제는 치명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게 맞아요. 그날이 공휴일이면요 국민들한테 이날 왜 노냐 왜 공휴일이냐 예. 그러면 헌법이 뭐냐를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예. 의식을 심어주고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다 그걸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로 하는 바람에 그 의식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제 민주당이 마음대로 떠들어도 예. 국민들의 의식이 저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 의식이 목사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국가의 모든 체제가 막 무너져 내려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예. 이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의식을 갖고 이걸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연방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의지를 갖고 이걸 했어요. 국가 체제를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헌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수 우파 사람들이에요. 네. 보수 우파 사람들 이런 걸 딱 하면서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짓을 하는가를 국민의힘이나 이 사람들이 아예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요 명분을 뺄 때 보면 주 5일제를 바꾸면서 맞습니다. 주 5일제로 바꾸면서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뺐지요. 제헌절을 빼버린 거야 이게 사실은요. 근데 제헌절이 국가의 체제 뭐 어떤 분들이 댓글이 들어오는데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근본을 발의하고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노무현이라고. 맞습니다. 예. 우리 저 황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은 군인의 정신으로 군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좀 불안 요소, 문제점 지적하는 분들 중에는 이 준법 정신이 없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가 우리나라로 이동해서 주둔하는 미군들 뭐 장성뿐만이 아니라 뭐 영관 또는 하사관들도 여기 와서 가장 깜짝 놀라는 게 뭐 너무 큰 소리가 많고 예? 그다음에 지나가면은 욕하고 일본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외국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욕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태원에 계속 그거 하면서 미군들도 간혹 그 이제 잘못해가지고 신문에 나는 경우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다반사거든요. 지금 저 국가 반역죄 어떻게 보면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국회의원들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은 그 이석기 그때 예. 또 통진당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완전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보당에서 네 명 들어갔죠, 목사님. 아니, 예, 예. 이재명이가 전과 사범이잖아요. 이제 8범 되게 생겼잖아요. 7개 범죄에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우리가 3, 4명이라도 자유통일당이 원내에 들어가면은
들어갔으면은 우리는 정말 국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전부 이야기하고 한 것이 뭐냐면은 세비 스스로 세비 낮추겠다. 그다음에 우리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정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2년만 하고 딱 그만두고 예비 후보에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죠. 계획적인 것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우리가 들어갔으면은 3, 4명이라도 들어갔으면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박수 쳤을 겁니다. 정말 국회 개혁해야 됩니다. 다음에 저 하나 더 넘겨서 좀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재헌절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를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경일 중에서 가장 격이 높아야 할 재헌절의 국격을 우린 다시 높여야 되는데 우리 김 장로님 이거는 좀 강력하게 헌법학자로서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아, 맞죠. 저희가 제가 헌법 교수로서 저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해온 게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더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 노무현 그 대통령 시대에 재헌절을 공휴일에서 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의도적으로 뺐단 말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헌법에서 이 공휴일에서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기둥이 뭐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 문제를 국민들 머릿속에서 빼버린 이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재헌절을 공휴일에서 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교수로서 재헌절을 살리자 그러면 저거 지 전공 과목이라 그런 거 아니겠냐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3.1절, 8.15 그다음에 개천절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글날도 저는 뭐 매우 중요한 날임에 틀림없는데 재헌절 하루 공휴일로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근데 너무나 뭐 이 공휴일이 많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거 공휴일로 하고요. 사전 투표하는 이틀을 없애면 되잖아요, 목사님. 맞아. 아니, 예? 사전 투표는 원래 공휴일 아니니까. 아니죠, 참.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재헌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 오늘 이걸 다루냐면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상권 분립 원칙을 지금 다 무너뜨리는 게 지금 입법 독재예요. 그렇습니다. 입법 독재.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설명 좀 우리가 듣고 싶은 건데요. 이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탄핵 소추할 수 있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떤 걸 발의를 시키면 거부권을 발휘할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긴급 명령권이 있더라고요. 네, 예. 이 대통령이 저게 76조입니다. 예. 저거요. 네. 그 조금 이따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그 헌법 소원 심판, 위원 심사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임명과 사면권이 있더라고요. 네네. 임명권이 있고 사면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국회에 대해서는 그 위원 심판이나 정당 해산할 수 있는 심판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네. 그리고 국회는 법원의 탄핵 소추도 할 수 있고 법률 재개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국회가요 다 지금 이 더군다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192석을 장악하고 난 뒤부터는 이거 다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다 무너졌어요? 예, 다 무너뜨리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엉망진창된 걸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긴급 명령권이 뭐예요? 우리 76조 좀 한번 주실래요? 헌법 76조. 그 76조 목사님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네. 1항은 빼시자고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네. 다시 조금만 내려보세요. 1항을 왜 빼는가 하면 그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면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그랬으니까 네, 네. 요 1항은 이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대상이 안 되고 2항을 봅니다. 2항. 2항을 2항이요.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유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네.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예,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네. 이건 뭐죠? 그 뭔가면 현재 근데 보면 둘째 줄에요. 예. 중대한 교전 상태가 있어요, 목사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의 교전 상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국회가 열릴 수가 없어. 예. 여의도 쪽에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네. 그럴 때는 대통령은 명령만 하면요, 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은 계속 저거를 원하시는데 제가 76조 2항은 안 된다는 게 예. 조건이 뭐냐?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려워요, 목사님. 그런데 77조로 하겠습니다. 77조 77조? 계엄입니다. 예.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요거 보면 전시 사변이 있는데요. 예.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말은 뭔가면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예. 예를 든다면 광화문에서 예컨대 이재명 그 패거리들이 예컨대 윤 대통령 탄핵하자라고 이제 촛불 데모를 곧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광화문 세력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반대 데모를 또 할 거란 말이죠. 예. 이럴 때 잘못하면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커다란 우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예. 우려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전 그래서 헌법 76조는 발동될 확률은 없고요. 예. 77조. 그러니까 이놈들이 촛불로 들고 나와가지고 뭐 횃불 들고 난리 치면 우리도 방어하려고 할 때 윤 대통령은요 계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여기 아까요. 네. 그 아까 도표 한번 다시 보여줘 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을 상권 하는데 네. 법원에서 국회에 대해서 견제를 하잖아요. 네, 상호 견제. 여기에 네. 보면은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예.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뽑고 또 그다음에 법사위원하고 운영위원하고 국회에서 뽑았는데 네. 예로 보면은 예. 그 국회의장이 있는 데는 이제 법사위원하고 운영위원회를 야당한테 줬단 말입니다. 예, 다른 당에도 줬죠. 예, 줬죠. 예, 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주었을 때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예, 예. 그러면 법원에서 너희들 말이야 국회 그렇게 했으니까 저기 너 관례가 됐든 뭐가 됐든 법대로 그 야당한테 줘라. 권한쟁의 심판하면은 그럼 법원에서 그렇게 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고난쟁이는요 법원은 옆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아, 도표 그릴 때 예, 예. 우리나라는 법원이 있고 예. 헌법재판소 있단 말이죠. 예, 예, 예. 근데 고난쟁이는 이제 헌법재판소 소관이고 예. 탄핵을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 소관이에요. 예. 그런데 근데 법사위원장을 약속대로 안 한다. 운영위원장을 약속대로 안 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고난쟁이를 통해 가지고 틀렸다라고 이 판결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 국회가 예, 헌법을 파괴하고 있고 예. 상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면 예, 이거는 국난 아닙니까? 국난이죠, 목사님. 이건 국난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긴급명령 76조 2항이니까 목사님. 예예 예. 예전에 예. 유신 때 우리 예. 이제 목사님들은 뭘 생각을 많이 하시는가면 유신헌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많이 내렸거든요. 긴급 그렇지. 조치를. 근데 그 긴급 조치는요 효력이 헌법적 효력과 같았어요. 예. 그 다음에는 사전 예방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봤을 때 이 나라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 예. 그럴 때는 사전 예방적으로 긴급 조치를 통해 가지고 국회 해산도 시키고 네. 등등 막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예컨대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헌법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국가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뭐하고 모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 현행법은 그렇게 안 됐단 현행법은 말이에요. 근데 군인의 입장에서
예. 군인의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엄격한 상권 분립인데 예, 예. 저는 우선 그 이 3권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예. 전부 자기들 엄격하게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이게 아닙니다. 다 국민이 보기에는 상식 있는 국민이 보기에는 다 엉성합니다. 그 중에 제일 형편없는 데가 저는 입법부라 보고 예. 지금 저는 입법 폭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 19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저 6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이거는 폭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사법부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열을 좀 받았는데 예? 7년간을 자기가 혼인한 사실을 감추고 봤죠. 예, 예. 우리 저 김학선 장님. 네, 네. 예. 1심에서 예? 1심에서 1년 6개월인가 뭐 예. 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1년 2개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4개월 감형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싶었더니 그 이유가 공탁금 1,200만 원. 피해자 측에서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도 일주일 전에 공탁금을 넣었다 그랬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법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감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 피해자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결혼을 계속 결혼할 거라고 이건 저 낙태도 하고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이거 사법부 맞냐? 조금 좀 장로님 보완해드리면 아니 우선 제가 네. 나는 알았어요. 전문가가 아니까 열 받아서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 저도 열 받더라고요. 장로님. 그런 예. 것 포함해서 우리 대법원이나 저는 사법부는 정말 국회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이것도 또 문제가 많다고 보고 행정부는 우선 저는 공무원들 그저 지금은 공무원 노조 때문에 해가지고 해임도 잘 못 시킵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우리 군대처럼 잘못하면은 이게 좀 다 저 평가가 돼가지고 진급 안 되면 우리 군인들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지금처럼 이게 지금 우리는 준법 국가가 아닙니다. 그 특파원이었던 그 우리 전문가께서 예, 김문수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검사 판사가 망친 대한민국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황 장로님 말씀 잠깐 정리해드리면요. 1심, 2심에서 예. 이게 사건이 보니까 이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인데 어떤 이제 처녀와 그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른 건데 그 여자에게 낙태를 2번이나 시키게 한 아주 파렴치한 놈이에요. 그다음에 그 여자와 결혼식까지 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1심, 2심에서 1년 6개월인가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대법원이 4개월을 깎아준 거예요. 감형을. 아니, 2심이 깎았는데 아니 3심. 예. 2심이 깎고 예.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예. 법리상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감형을 해준 거예요. 4개월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저도 열받았지만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공탁을 이제 1,200만 원을 법원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우리 좀 조금 참고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내가 이제 상대방과 합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 1,200만 원이면 합의가 될 금액인데 상대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1,200은 합리적인 금액인데 5,100억을 달라고 해요. 예.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그 가해자 측에서는 일정 금액을 법원에다가 이제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합의 금액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대부분이 1,200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감형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사안 자체가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지만요 보니까. 그렇죠. 저기 보면 그림이요. 입법부는 이렇게 막 싸우려고 탁 이렇게 손이 그렇게 되어 있네. 예. 그림이. 아,
여기는 아주 다르네, 다 보니까. 발짝 깨고 있고. 예? 네. 법원은 방관자고. 방관자. 예? 저 행정부가 제일 그래도 행정부는 일하려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저걸 보니까. 그래도 지금 행정부가 지금 건물이 기울어져 버렸잖아. 네. 지금 막 쓰러뜨리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재밌네. 저기에서 보면 김학승 교수님, 예. 저는 그 아주 그 단적인 그림이 어저께 강민구하고 그 누구야 이재명이하고 네. 그 인사하는 거. 네네네. 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강은식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강민구하고 어떤 사이냐. 에? 그런데 그 강민구가 이제 저를 뭐 그냥 납죽하면서 90도. 이것이 뭐 경상도 남인들의 그런 예법이다. 예법이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법. 문제가 되니까. 에? 문제가 되니까 절 때문에 신문방송에 막 떠드니까 예. 변명한 게 예.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한다. 예. 그 얘기. 예법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사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그렇게 이렇게 앉아서 인사받는 법이 있습니까? 예? 아 누가 와서 예를 들면은 와서 절을 하면 절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절 받으면서 같이 맞절을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네. 이재명이처럼 저렇게 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게 바로 아주 오만한 예. 그것이 아주 그냥 딱 드러난 그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그 보니까. 입법부에서 그 행정부 직원 불러다 놓고 호통치는 거 있죠. 네. 그 동영상 한번 좀 해보시죠. 틀 수 있으면. 자, 다음에 넘겨서 한번 모시면 그 준비하는 동안에 민주당은 무분별한 특검, 입법 등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붕괴시키고 있다. 많이 들어봤죠, 강 목사님. 상권 분립의 원칙이 완전히 뭐 이게 입법부인 국회가 192석 얻고 나니까 배는 게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다 소경이요. 대한민국이 안 보여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지금 나라가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강은식 목사님?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돼. 목사가 말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 입법부에서는 법을 건전한 법을 만들고 국민이 납득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입법부를 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하는 입법부가 되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넘겨서 보시면 법사위에서 여기 보세요.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을 지들이 혼자서 다 합쳤어요. 네, 협의도 없어요 지금. 네. 18개 가운데 여기 보면 법사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법을 다 만들어서 그 마지막 보류하는데 연구하는데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 뛰고 운영위 그다음에 여기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거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방송까지도. 그 저희가 목사님 예. 이제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한 게 뭔가면 국회의장을 만든 그 당은 법사위원장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예. 왜냐면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됐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권력이 몰리게 되니까 예, 예.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에서는 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말자. 예.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는 예컨대 언제나 여당 목이었어요. 예. 왜냐면 운영위원회가 이 컨트롤하는 데가 이 대통령실, 청와대가 저게 포함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우상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맡는다.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은 저 원칙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때에도 무너뜨렸다가 하도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후반부에는 예. 이 저 법사위를 국회의원에게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있는 민주당이지만 법사위도 갖고 운영위는 여당 몫인데도 이제 민주당이 갖고 과방위도 다 갖고 그다음에 이제 금주나 다음 주에는 나머지 7개에 대해서 또 제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저걸 할 것 같아요. 하죠. 저거 예. 뭐 가서 받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오늘 프랭카드도 보니까 민주당은 계속 일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프랭카드를 송파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가서 아유 정말 제가 여기 저기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은 입법 독재라고 있으며 국회를 이재명의 대신 꽃길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고 대선 있다. 꽃길 예. 예, 대선 꽃길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오세훈이 예. 당신도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나와야지. 예, 바짝 정신 차리고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요.
이재명이가 이제 민주당이 뭘 추진하고 있냐면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 다 탄핵하겠대요. 재판관도 타락한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이미 수사한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저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참 우리나라 그저 속담 격은 참 용합니다. 이거 올려봐. 이거 올려봐. 똥낀 놈이 저 성낸다고 저런 이야기들을 저거 범법자들이 왜 합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몰라도.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추진하고 있고요. 이 기소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말도 못해요. 입법 만능주의에 애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넘겨서 한번 볼까? 얘들이 지금 다시 한번 재발의한 내용, 이거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예. 그 자기들 집권하고 있을 때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멈칫했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류했다가 예, 말년에 다시 통과시켰죠. 그렇죠. 통과시켜서 안 됐는데 예. 이번에 또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또 했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료 간호법, 네. 저 간호법 저거 의사와 간호사와 뭐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그 법. 저건 목사 뭔가면 네. 간호가 지금 의료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간호사들의 수고는 뭔가면 의사에 관한 것은 의료법이고 간호사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게 간호사법입니다. 예. 저건 예컨대 좀 우리가 옳고 그름에 좀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을 만드는 방송 3+1법 법 하나를 추가했더라고요. 네, 예. 그 밑에 거기 읽어보면 보여요? 좀 보여. 땡겨보세요. 방송 3+1법. 네. 거기 좀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KBS, MBC, EBS의 이사의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법, 한국방송교육방송공사법, 방송입법 개정안. 제가 좀 설명을 좀 예, 드릴게요. 설명 목사님. 좀 해주세요. 좀. 뭔가면 플러스 1은 뭔가면 마지막에 있는 예, 방통위법이 예. 플러스 1이고요. 예, 이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겠다는 그 앞에 거예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회법, 예.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3개가요. 예.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KBS는 방송법이고요. 네. 방송문화진흥화법은 MBC고 예. 교육방송공사법은 EBS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진을 구성할 때 시민단체나 언론 학계에서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세 놈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하나는 KBS, 하나는 MBC, 예. 하나는 EBS이기 때문에 예. 그냥 3법이 되는 3법이. 그러니까 그거는 동일한 내용이죠. 그 방송 3법이고 플러스 1은 뭔가면 다른 별도의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과가 안 됐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KBS, MBC, EBS 그 이사들을 언론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에서 추천권을 주게 되면요. 네. 지금은 완전히 이 좌파 쪽으로 맞아요. 무너져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요. 네. 대통령이 KBS 사장, MBC 사장, EBS 사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방송국도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원래. 장악됐는데 더 확실히 확실하게. 장악하자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지네가 집권했을 땐 저거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자기네가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을 못했으니까 이런 장치를 둬서 대통령 손 못대게 하자.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 근데- 제 발의를 했거든요, 이게. 통과됐어요, 또 올려. 통과했어요? 그럼요. 근데 목사님, 이런 지금 법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또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또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야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이 없어요. 오직 들어가질 않아요, 목사님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서라도 좀 소리도 지르고 니네가 네. 인간이냐 이렇게 해서 떠들어야 되는데 가서 아드발트로 나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떠들어 줘야 될 거야. 띠를 예. 부르든지. 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이 안 나온 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안 들어간다. 에어컨이 안 나온 데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질 않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내에서 팻말 들고 할 때도 거기 에어컨이 나오겠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넘겨서 보면 이 얼마나 지금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를 보면요.
이 민주당이 의회를 얼마나 독식하고 있는가, 얼마나 법을 잘못 만들고 있는가. 이 재헌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입법부가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있어, 대한민국을요.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사법부 독립 중립성 침해가 있는데 그 밑에 한번 읽어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 예. 수사기관의 이중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자, 이거 하나씩 요거 설명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화영이가 그 거짓으로 위증을 했다. 그러니까 검사들에 의해 가지고 회유가 돼서 네. 거짓말을 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강요하면 처벌하겠다. 예. 근데 이제 저 사건은 이제 이화영의 사건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검사 사칭 사건. 예. 검사 사칭 사건에서는 그 수행 비서는 내가 위증했다고 자백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이재명 쪽에서는 그게 제일 먼저 이제 유죄가 될 테니까 위증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겠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보호법이요. 그렇습니다. 다. 예. 네. 저게 그다음에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 발의. 이것도 똑같아요, 뭐. 왜 판사 선출제까지 발의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판사 선출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예. 왜냐면요. 판사를 선출제로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 중립에 명백하게 반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판사를 뽑을 때 민주당 성향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국힘을 성향을 지지하느냐 해가지고요. 판사가 100%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판사 선출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기 네. 저런 경우요. 왜 판사들이 저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입법부에서 법을 발의하는데 아니, 발의를 하면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저건 우리가 네. 초등학생들도 말도 안 되는 네. 법이잖아요. 예. 근데 왜 판사들이 저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냐고. 그 제가 볼 때는 저게 수위가 좀 올라가면요. 예. 저는 대한민국 검사들도 저는 자성할 것 같고 예. 판사들도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자성할 때가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판사들이 말을 좀 자기 매우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 맨 밑에 것 좀 한번 읽어. 이화영 특검 판결 결과에 대해서 판사 고발 및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저게 이제 법 왜곡죄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독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독일에 있는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터무니없는 판결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라도 처벌해서 정의를 실현하자는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지금 민정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장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원내대표도 하는 얘기 보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나가 뭐 이재명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그랬더구만. 그럼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보고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김일성 아바이 수령만 있는 게 아니더구만. 북한에도 아바이 수령이 있고 남한에도 아바이가 있는 거죠.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하나 더 넘겨서 보면 민주당의 무분별한 벌의 발의, 개인 보복성 입법이 저기 나오는데, 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해서 권익위에 대한 특검을 자기가 특검을 또 해야 되겠다. 전현희가 그 권익위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현이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예. 얼마 전에 발표한 게 김건희 건은 그 우리가 이 뇌물을 청탁 수술을 했을 경우에 예.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현행. 그렇죠. 그러면 그 처벌 조항을 두자라고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 특검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누구야? 요 양문석. 요거는 그 사업 자금을 융자 받아 가지고 예. 네. 이 사람이 그 딸에게 자기 딸의 집을 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법을
부정하고 이런 언론 보도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지난번에 보도된 게 예. 너무나 잘못된 거다. 예. 나를 비방한 거다. 예. 따라서 언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개정안을 제일 먼저 1호로 저 인간이 발의한 거예요. 지금 반성도 안 하고요. 예. 네. 지금 그 다음에 요 최민희가 한 얘기 좀 보면 이 사람이 그 전에 그 방통위원회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보류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읽어보세요. 국회 추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라 하는 법안을 발의했구만. 그러니까 자기 건이 올라갔는데 윤 대통령이 최민희 씨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근데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또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어디로 갔는지 없고요. 오직 입법뿐만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 넘겨서 강 목사님 요거 한번 좀 보세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되는 것에 방해되는 당헌 당규 등 내부 법도 모두 바꾸고 결국에는 입법 사유화했어요. 자기네 그 당헌 당규도요. 전부 다 모든 포커스가 이재명에게 맞췄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님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예.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양자를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조항을 이제 없애가지고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나중에 대선 후보 되는데 걸림돌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정청래가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를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인데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강원식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이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입법부를 장악해 버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당법도 다 엉망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있고. 지금도 보시면 TV에서 대통령 얼굴보다 이재명 얼굴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같아요, 기분에요. 대한민국 입법부가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재명을 위해서 대한민국 입법부가 존재하는데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론 보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가훈 TV가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거 지금 토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 나라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 보세요. 민주당의 묻지마시 정치 특검 및 국정조사 남발하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나 그 부인이었던 김정숙, 그 다음에 또 김혜경 이런 사람들의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저기 뭐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최해병대원 특검법, 특검법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뭐냐 조사는 그래? 최해병대원 사건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동해 유전 의혹.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영일만 근처에 네.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전이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걸 왜 대통령이 하느냐? 예전에 보니까요. 트럼프나 오바마도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직접 했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가능한 20%의 확률이라고 하니까 안 될 확률 80%를 따지지 말고 보통 탐사에서는 15%에서 20%가 매우 높은 숫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염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유전이 발견 안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요. 그러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직 자기들 체제를 딱 예. 구축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네. 옛날에 김대중이도 고속도로 낼 때 포항제철 만들 때 똑같아요. 맞습니다. 에? 망하기를 바라는 예. 거야. 들어 눕죠. 거기서. 들어 눕고 가서. 예. 외국에서는 5%만 가능성이 있어도 유전을 탐사해서 개발한다면서요. 네, 예. 근데 우리는 20%가 그러니까 5개 뚫어서 하나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 남미 위에 가이나랑 무슨 나라에서 최근에 15%였었거든요. 예. 나왔어요, 그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온다니까요. 예, 예.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한민국을 선교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전 나온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도 그 그렇죠. 예전 예언하셨잖아요. 신원균 목사님하고 예, 예, 조영기 예. 목사. 저기 저 황 장로님, 저 해병대원 사건 의혹에 대해서 한번 좀. 저는요. 예. 이 일을 보고 정말 내가 한때 군인이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 우리 해병들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제가 그저 합참에 있을 때 해병대 점검 나갔다가 제가 강평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해병은 귀신은 잡을 줄 몰라도 귀신 잡는 해병이니까 북한군 못 잡는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폼만 잡습니다. 저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안전사고입니다. 예. 안전사고 나면은 그것 참 안타깝게 순직한 그 국가보훈에 의해서 보훈법에서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상필벌 해야 됩니다. 예. 군에서는 예교가 딱 돼 있습니다. 예. 이 안전사고, 음. 안전사고는 2단계 상급자까지 딱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소대장, 중대장 아닙니까? 2단계까지면 소대장, 중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도 대대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군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특검법하고 뭐 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대통령을 저 겁박하기 위해서 군 전체 사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왜 해병대는 이거 갖고 또 지금 저 전역한 해병들끼리 또 이 편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회는 우리 정치권은 아까 저거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유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 경험했지 않습니까? 광우병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예? 그 광우병을 선동하고 한 그놈들은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안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드 성주 시민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시위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10년을 끌 일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일단 눈을 부릅뜨고 국민 수준을 높여야 되고 우리 정치권은 이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말입니다. 이 국익에 그 했다, 저 손해를 끼쳤다 하면은 전부 처벌해야 됩니다. 예. 저희 이제 예 말씀하시죠. 예. 정말 죄송한데 우리 국회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밑에 저 당구장 표시하고서 한동훈 특검법하고 이화영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동훈 특검법은 뭐 난 뭔 아주 자세히 안 봤고요. 이화영 특검법이 뭔가면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9년 6개월 유죄가 맞아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들이 저 대북 송금 조작, 검찰 조작 특검법을 만든 거예요. 저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잘못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를 다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나는 근다리지 특검법이에요. 마라. 예. 우리 근다리면 너 가만 안 둔다 이거 아닙니까? 예, 저 최상병은요. 예. 저 우리 저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안이 이겁니다. 군대 내에서 예. 이루어진 사건 사고는 군 검찰이 합니다. 예. 군 법원이 하는데 사망 사고일 때는 경찰로 관할을 넘겼어요. 누구 때 했느냐? 문재인 때 했습니다. 문재인 때.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경찰 관할로 하라라고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저건 핵심이 이겁니다. 그 박정훈 대령이란 친구가 그 수사 단장이에요. 걔는 최상병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사망 사고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박정훈이란 친구가 참고 자료를 만든 거예요.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경찰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지 말라고 이제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놈이 보냈다고요. 그 항명죄로 처벌하는 거죠. 박정훈이를 갖다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난리시는 게 그 이 박정훈 대령이 보내야 되는데 그걸 뭐 간섭했다, 보내지 말라 그랬다, 장관하고 뭐 통화했다, 누구하고 통화했다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겁니다. 해병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면 외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 수사단장의 고유 수사 권한이 없단 말이죠. 네. 참고 자료를 갖다가 경찰에 넘길 때 그러면 대통령이 야 임마 사단장한테 책임 묻는 게 맞냐? 그러면 못 합니까 목사님? 예, 근데 우리 강원신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다른 데다 무슨 자료를 넘기려 그래요. 네. 그럴 경우에 저 당의장 목사님이신 강 목사님이 야 자료 가져와봐. 그러니까 야 이건 1, 2, 3, 4인데 1, 2는 하지 말고 3, 4번만 해라 말이지. 라고 얘기를 한 게 그 잘못된 겁니까?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컨대 대통령이 외압을 했다 뭐 했다 분노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 말이 나오면 뭐 이상해요? 아니 저쪽은 무조건 뭐 덧붙이고 뭐 뒤집어 씌우는 것에 그럼요. 아니 익숙해져 목사님 있으니까. 부교육자가 목사님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하면 목사님이 그냥 따끔하게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당회장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면 이게 수사단장이 수사 권한이 있는 사건이라면 외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그냥 의견을 보내는 때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느냐? 라는 의견도 말도 못하면 대통령이요? 그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조국 혁신당이 또 이번에 또 이런 걸 발의를 했대요. 그 어저께 이게 발의를 한 건데 6월 19일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비서실 보훈부 공무원 권익위원장 등을 알선 수재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전 지금 처음 보는데요. 딱 들어봐도 전 이제 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는 공수처 대상이 아닌데 대통령 그러니까요. 비서실이나 보훈부 저기 공수처는요 목사님 그 고위직 공무원만 해당이 돼요. 예.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은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알선 수재 직권남용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 직무유기. 직무유기 예. 고발했다. 예. 그럼 뭐 할 수 있겠죠. 고발해야 뭐 지네 마음대로 하니까. 자, 그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헌정 질서까지 파괴하는 민주당의 그 막말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예?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상권 분립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없애자. 그다음에 이 추미애가 추태를 부리는 걸 보면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아니 헌법에서요. 제 20조 2항을 좀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저 20조 2항 국회법.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일. 예. 국회법 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대통령제에서는요 의회의 권한 남용을 예.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거부권이에요. 거부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한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63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635회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한 14개 하셨는데 앞으로 300개만 더 하십시오. 635개를 루즈벨트가 했어요. 그 선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례. 그러니까 지금 14개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입법 독주를 보면 한 100개는 더 할 수 있는데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국회법 조항인데 예. 국회법, 국회의장은 이제 중립의 의무를 맞아요. 지켜라. 그래서 맞아요. 예. 그 이제 국회의장이 당선되면 예. 당적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예.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중립을 지키게 하려고 한 것인데 아, 옛날에 그 이만섭 의장이나 그럼요. 이런 분들은 훌륭했죠. 중립을 철저히 지켜줬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뭐 요번에 대놓고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재명의 뜻을 그 걸은 민주당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원시기가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의회 입법부를 가지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민주당 대통령 권한 제한하는 개헌 요구가 막 지금 저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개헌. 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장.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후 2년 주기로 큰 선거 진행이 효일적. 아니 근데 저게 헌법상 장로님 네. 자꾸 헌법 학자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장사가 되죠, 목사님. 원래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은 임기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헌법에 보장된 거잖아요. 당연히 보장된 거죠, 예. 목사님. 근데 예. 어떻게 저거를 4년으로 줄일 수가 있나요? 저게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저거는요. 예. 원래는 이제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거든요. 5년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헌법을 고치게 되면 4년제의 중임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쳐보자. 예. 그게 미국식이니까요. 예. 그럼 왜 중임까지 허용을 하려고 하는 거면 이런 겁니다. 못한 사람은 4년에 끝내고 잘한 사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하던 거 당신도 4년으로 줄이고 재출마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면 못 나갑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임기만 줄여라. 그러니까 임기도 못 줄이면 안 되는 거죠. 헌법을 고치게 되면요. 예. 윤 대통령 5년 다 끝난 다음에 예. 차기 대통령부터는 4년에 1차 중임까지 하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5년으로 하고 저기 보면 70조에 네. 대통령 임기는 올려보세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게 현행 헌법입니다. 이게 현행 헌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고쳐서 4년으로 하고 1차 중임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좋다. 나 4년으로 하고 나도 대통령 다시 나가겠다. 이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알려드릴게요. 네. 저 방송실에서 128조 2항 좀 보내주세요. 128조 2항. 자, 여기 보면 2항이죠, 목사님.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지금 5년의 단임 아닙니까? 4년의 중임이면 윤 대통령이 나 4년만 하고 한 번 더 나가겠다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고친다 하더라도 개정을 제안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따라서 우리는 저게 이제 이런 목적이죠. 4년의 1차 중임으로 바꾸자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가장 나쁜 점은 윤 대통령 4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탄핵을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키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말 안 들으면 개헌을 해서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것 좀 넘겨주시고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아니요, 그 앞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이것은 윤 탄핵 부담에 대한 꼼수 대안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제의 요구권 제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관련 이행 충돌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제 이 입법부의 독선적인 요소라고 지금 보는데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가 되니까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예, 헌법을 고쳐서 예.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의 이해 충돌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을 못하도록 헌법에 저 내용을 넣자 그런 뜻입니다. 저게. 예. 넘겨서 보십시다. 민주당, 조국당 최혜병 특검 거부하면 윤 탄핵 소추하겠다. 저 으름장을 놨더라고요. 아까 그 막 호통치는 거 여기 나오죠. 조국호고 박지원 박지원이 호통하는 거 나오나요? 안 나오나?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박지원 저기? 아니 저건 나오는데 아니 네. 동영상 감사원 사무국장 예, 동영상에 호통치는데 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는가? 예? 한번 이거 틀어줘 보세요. 이거 한번 잠깐만. 소리 좀 크게 키워보세요. 대북 확성기 신북풍 일으켜가지고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기울백 문제 권익위에서 엉터리로 한 거 감사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4년 있어요. 4년 갖고 지금 우리 4년 있다고요. 지금 당장 아니 감사, 왜 이런 것은 경로 안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감사를 착수한 대통령부터 경로 잘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제가 말씀 어디서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할 때 그 국회의원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거? 경찰도 그러지 않아. 제가 네? 답변을 드리면 자꾸 막으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총장 건반 여보쇼
아무튼 우리가 4년을 지켜볼 거예요. 감사원 잘하세요. 감사원은 진짜 말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나 신원식 국방장관 등 여러 사람들 통화 기록 확보하셨죠? 제가 지금 뭐 또 그렇게 의원님들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지만 오늘 많이 배우고 또 수사에 또 아, 배울 반영해야 필요도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갑니다. 예.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이제 박지원이 저거 참 예. 인간이 안 됐네. 예. 에이,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하더라고요. 뭘 배우고 가 네가. 반말 짓거리 뭐 퍽퍽하면서 아이고 참. 자, 넘겨서 보시면요.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5만 원 민생 지원금 저거 우리나라의 그 인플레이션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재무도 어렵다. 안 된다고 딱 대통령이 거절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하는 거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하면 13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거 가지고 유전 개발을 하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전은 무슨 5조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 정부 반대하니까 법률로 제정해서 국가 기업 민생 살리기 외면하는 포퓰리즘 법만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나라에 넘겨서 보시면 예산도요. 지들이 막 국가 예산을 가지고 주물러서 엉터리로 막 짜버린 거예요. 지금은 행정부가 아니에요. 지금 다음에 넘겨서 보면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의회 독재가 멸망의 길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앞에 하나를 붙였더라고 저렇게. 국민을 앞에 붙여가지고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저 에이구. 더불어 사상이 예, 신영복 사상 아닙니까? 신영복 사상이죠. 더불어 그게, 사상이 예, 신영복 예. 사상이에요. 북한의 사상이에요. 북한의 사상. 김일성의 사상이 더불어 사상. 신영복의 사상이 더불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갖고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앞에다 국민을 또 갖다 엎어치기 한 것 같아네 보니까.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이종섭 등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지금 국회가 제왕적 국회가 됐단 말이죠. 자, 이런 국회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부정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국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뒤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지금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이 목요일 날 이게 띄워줘 보세요. 네. 이게 어디서 오냐면 경남 도청 앞에서 선거관리원으로 갑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강 목사님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얘기해 주세요. 참 속에서 불이 나니까 열불이 나네요. 천불이 나네요. 이 노래 한번 좀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슴에서 내 감정을 억제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부정선거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부정선거를 잡지 못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장차 미래에 희망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팩트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양지청에서도 받아줘서 이제 기소가 되어지고 기소가 된 게 아니죠? 기소된 거 아니고 기소는 아니고요. 그냥 안양지청으로 배당이 됐고 예. 배당만 그래서 과천 경찰서가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예. 월요일 날 고발인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과천에 가가지고 예, 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예. 이번에는 반드시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입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행하는 그 행태를 보면은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 철저히 수사 촉구하고 이번에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은 이 국회를 지금 뒤엎어야 된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부정선거 이거 잡아내야죠. 그 대구에 내가 가서 보면서 대구 부정선거 의혹 자료를 좀 봤는데 이게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저거 보면 국회의원 선거 저게 사전 선거거든요. 사전 투표지인데 저 위에 인쇄 위에 보면 검은 게 묻어 있죠. 근데 그게 하나는 거제에서 그 관내 투표를 한 거예요. 사전 선거로. 하나는 여수에 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구로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왔는데 위에가 인쇄 그 묻은 게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역도 다르고 어떻게 저런 게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넣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왼쪽 거는 2개고 점이 그것도 동그라미가 똑같아요. 거기도. 그거 똑같고 예. 오른쪽은 그 좀 하나 더 확대를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저런 자국이 있거나 인쇄에 잉크가 묻은 흔적이 있으면 무효포리로 한대요. 예, 원래가 다. 그런데 하나도 무효포리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또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요거 뭐냐면 이거 띈 자국 있죠. 탈부착 흔적 있잖아요. 원래 저거 할 때 제주도 거제에는 18개가 나왔는데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저게 묻었냐 했더니 뭐 그 전에 했던 걸 다시 쓰기 때문에 거짓말이거든요. 싹 지워버리거든요. 흔적이 없도록. 그런데 요런 띈 흔적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대구, 중구, 남구 개표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여기 보면 투표용지 길이가 달라요. 중구, 남구 개표소에서 나오는데 왼쪽 거고 오른쪽 거 길이가 다르죠. 이런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나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투표 8시 10분 현재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실제 개수로니까 95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단말기로 통과돼서 나온 관내 투표인 수가 얼마냐? 관내 투표인 수가 13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개수할 때는 95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말기를 딱 통과하고 가보니까 137명이에요. 이게 대구 남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김민전 의원이 약공반 또 그 관리를 못하는 허술한 선거관리위원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김민전 의원이 약국 가서 약을 샀는데 한 개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대. 왜 약이 하나가 없냐 그랬더니 CCTV를 딱 보여주더래요. 네. 당신이 갖고 갔는데 어디다 떨어뜨린 것 같다. 네. 확실하게 증거를 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어떤 표는 이런 표 저런 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것이 있으면 CCTV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네. 믿지를 못해서 어떤 사람이 몰래 카메라 들어가는 숫자를 보겠다고 몰래 카메라 했는데 그거 했다고 구속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관리소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있어서 국민이 못 믿어서 이걸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구속시키고 이렇게 엉터리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국에 대해서 김민전이 가서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변을 약국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CCTV로 네. 우리가 95하고 130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답을 해야 됩니까? 선관위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을요. 맞아요. 한 표도 안 나왔는데 33표가 나고 34표가 나고 이런 네. 표가 나오면 그것을 선관위가 답을 해야죠. 답변을 선관위가요. 해야죠, 선관위가. 그래서 재개표를 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그 자료를 가지고 석동현 변호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고 다음에 또 넘겨 보십시다. 이거 보면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관내 사전 투표예요. 깨끗하게 포장이 돼서 이렇게 산더미가 싸놓는 거예요. 저렇게 깨끗하게 근데 접혀 있는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한다면서요. 네. 저걸 보고 우리나라는 종이의 질이 좋아갖고 접었다가도 바로 저렇게 된다고. 자국이 안 난다고. 원상복귀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투표할 때 저기 일련 번호를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 잘라가지고 그 모서리 잘라가지고 원래는 양쪽에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있어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투표하면서 복원을 하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안 자른 거를 집어넣었어요. 투표 용지에 저 일련 번호를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자른 거예요. 어느 거는 자르다 만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걸 이제 숫자 계산해 갖고 몇 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안 맞다라는 거 아니네요. 예. 투표 숫자하고 예. 개표 숫자하고 안 맞지. 그러면 한 표라도 안 맞으면 이거 수사를 해야죠. 이게 그 무효가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이게 참 기억나는 게 경북 포항 북구 개표소에서 뭐가 나왔냐면 투표 용지에 21대 나온 거예요. 22대 투표 용지에서 21대 총선령이 나왔다고요. 4년 전께.
그러니까 이러한 투표 관리를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면 이거 부정선거 확실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부산 지역에서는 지금 뭐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0표, 1표, 2표, 3표 나온 전국에 있는 데서는요. 딴 거 하지 말고요. 0표, 1표, 2표, 3표 나온 데만 조사해봐도 다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개표 현황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20대 거부터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20대 거를 지금 김성진 교수가 보니까 20대 거를 선거관리에서 손을 대고 있더래요. 이게 숫자를 고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고쳐진 게 드러났다고 그걸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오늘 2시부터 국회에서요. 그거 좀 띄울 수 있나요? 마지막에 보내준 거. 그 사전선거 공청회가 좀 이거 보세요. 좀 올려주세요. 저 위에 좀 앞으로 좀 끌어주죠. 네.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의견 정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앞으로 이거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이제 사전투표제도를 지금 것이 당장 급한데 일단은 오늘부터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분은 시간 없으니까 2시부터 4시 반까지인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신청을 하면 방청을 할 수 있어요. 공청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가셔서 거기서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발언을로 손을 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네. 청중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네. 20분 동안 줍니다. 네. 딱 1분 발언할 수 있도록 준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그런데- 사람이 자백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적하는 사람 네. 몇 사람 하는데 딱 1분 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만 하죠. 하여튼 지금 이런 것이 어쨌든 국회에서 사전선거를 이건 폐지해야 되거든요. 이건 비리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폐지해야 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무슨 사전선거 안 합니다. 보니까 유럽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예, 우리나라도 예. 없애야 돼. 예, 근데 없애야 돼 이거. 그 유럽이나 이런 데도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건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게 목사님. 네. 사전 투표가 아니고 네. 부재자로. 문제죠. 자기 이름 신청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게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득표율이 올라간 게 않거든요. 투표율이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아이 목사님 득표율이 중요해. 부정이 끼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다 하루 그 공유를 해주잖아요. 예, 예. 그때 와서 저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거짓되게 부정선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론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고 이제 한 마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재헌절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예. 자, 여기 결론.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시고요. 우리 황 장로님. 재헌절 회복을 통한 헌법의 가치를 세워서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 이제 헌법이 다 무너지고 상권분리 무너졌으니까 저는 국회를 저기 부정선거로 된 국회를 빨리 해산해야 되고 이제 국민이 총골기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혁명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우리 황 장로님이 먼저 해주시죠. 얼마 전에 저 신문 방송을 보니까 미국의 그 상하원 중에 하원 의원들이 세비가 아주 적습니다. GDP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 오히려 보좌관 중에 누구 하나를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보좌관인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내가 가면 안 되겠느냐. 저는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은 세비 낮춰야 됩니다. 돈 벌려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일가를 이루고 후진들까지 양성한 다음에 남은 시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국회에 나면 당선만 되면 팔자 고친다는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186개나 되는 특권 싹 없애야 됩니다. 우리 그 세비는요, 그 통계를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신뢰 못 받습니다. 또 국회를 개혁하는 다른 방법은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밝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 5장이 봉함이 안 됐다고 해서 재선거했습니다. 우리는 의혹이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수조사, 그 다음에 장재원 박사가 하고 있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떳떳하면 자기들이 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거 5.18 조사위원회, 세월호 조사위원회처럼 조사위원회 설치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도 이걸 나서지 않고 우리 자유통일당만 하고 있는데 신문 방송에서도 안 납니다. 이 조사위원회 설치한다고 선언만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넘어질 겁니다. 신문 방송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 겁니다. 제발 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이거 밝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에 의한 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 네.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예. 예. 우리가 이런 일들이 개선이 될 것인가 너무 암담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려면은 우리가 좋은 정치가를 교회 안에서 길러내야 됩니다. 후손들을.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리 제도를 고쳐서 사람 자체가 나쁜데,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우리 이 광화문 세력이 이런 일에 앞으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원식 목사님. 네, 우리 첫째는 재헌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을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입법에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 국회가 지금 막 법을 만들어내고 지금 통과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가슴만 답답하고 멍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의식을 깨우고 우리 기독교 1천만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부정선거 반드시 이번에 밝혀냅시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 장로님, 우리나라에 지금 이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고 네. 거짓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시금 재헌절도 복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헌법학자로서 오늘 총평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헌법을 만든 날은 단순하게 헌법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처음으로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날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이 그걸 의식하게 하는 것인데, 재헌절을 공휴일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 헌법의 가치, 이런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결국 어디까지 우리가 타락했냐면, 지금의 민주당은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나 입법 폭구를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이제 타락했단 말이죠. 이것이 재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민주당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휴일이 아니라
우리의 그 귀중한 헌법을 다시 음미할 수 있는 제헌절로 다시 복귀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네.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직무정지가 될 때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잖아요. 고난대행합니다. 고난대행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고난대행이 그거를 이렇게 취하시킬 수는 없나요? 반려시킬 수는 없나요? 고난대행이 뭐 한다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을 예. 대통령이 원래 그 거부권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대통령 권한을 중지시켜 버렸을 때 네, 예. 대행이 그것을 아, 반려시킬 수 없냐 이거.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 안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 있고요. 예. 다른 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예.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예. 가면서 당연히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고난대행을 하게 되는 게 케이스가 되는데 정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죠, 목사님. 정말로 저 대한민국의 위중한 사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일에 대열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이 완전히 상권 분립이 무너져 있고 지금 이 입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가 축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장재현 박사님이 AI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국회의원 아닌 자가 거짓되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가 48명이다 라고 하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다면 분명히 부정선거는 확실한 것이니까 이 국회의 직무정지를 잠깐 중단하든지 이 입법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이런 것들 한번 좀 띄워주시죠. AI 결론 국회의원 당선 확률이 0%인 가짜 국회의원 탄생을 한 것을 지금 저렇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현재 32명 추후 계속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정광훈 목사님이 1,000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 그 연금을 주겠다 얘기하는데 제가 이 자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연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1,000만이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가입한 숫자가 4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일보도 10만도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 아직 자유일보도 10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자리를 들어서 내가 자유일보에 부탁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유일보조차도 부정선거 대구의 선거 한 줄도 안 쓰냐 이거예요. 에? 그러면서 자유일보 보라? 난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유일보도 이 정책을 똑바로 하고 국가를 가려면 한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들 고생하면서 가입을 하는데 무조건 가입만 하면 100만 원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이 되어졌을 때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연금은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1,000만이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헌신하고 애국을 위해서 부정선거에 같이 좀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하부에 내려가서 보니까 실행위원장과 동대표들도 아직 조직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대표들 밑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조직을 해야 되는데 다 허수예요, 허수.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조직을 하려면 제대로 대국본이 조직을 제대로 하십시오. 정광훈 목사님 눈 가리게 하지 말고 귀 돌리지 말고요.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괜히 이 자리에 와서 1,000만을 모여라, 1,000만을 모여라, 몇 만이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지도자는 공수표만 날리는 거예요.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핵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조직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도 실행위원장들 만났을 때 그 동대표들 밑에 또 그 마을 주민들을 형성해라, 조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막 열심히 조직을 해 나가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 대국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전 목사님의 지시하면 좀 하부까지 내려가셔서 조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안 되고 있으면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정선거에 우리 올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